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6회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을 학습하게 될 강사 현숙입니다. 여러분하고요. 사회복지 실천론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시고 강좌를 여시면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하는 마음에 부담이 좀 오실 수 있는데요. 걱정과 부담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상기하실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1급에 도전을 했다라는 것은 그 힘든 2급의 과정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걱정 이전에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2급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1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신을 먼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힘든 2급의 과정을 다 마쳤다는 건 1급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이제 1장을 할 건데 1장을 하기 전에 이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과목의 내용을 좀 한 손에 이렇게 꽉 잡는 느낌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1장 나무부터 보는 것보다 산과 산맥을 먼저 봐서 이 과목은 이런 숲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아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 구성이 어떤가, 그 다음에 그동안 15회까지 시험의 출제 경향이 어땠나, 어디가 기출이 높았나, 이런 것들을 잠깐 오리엔테이션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실에 가면요, 제가 이 과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 구성 이해와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쪽 자리 표를 좀 빼서 표지에 붙이시면 목차하고 달리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까지 파악된 문제에 대한 챕터별 기출문제 분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 시험 바로 15회 때는 어디에서 몇 문제가 나왔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각 챕터별로 주로 이 내용이 중요한데 문제의 옷을 입는다면 어떤 식의 문제들을 많이 냈나, 뭐가 중요한가, 이걸 조금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기 표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출력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하고 동일한 표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한눈에 보려고 욕심을 냈더니 글자가 너무 작죠. 그래서 동일한 표인데 이제 저는 좀 잘라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실천론은 1장부터 여러분들 13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에서 7장까지는 각각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 연속선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접수부터 시작을 해갖고 종결과 평가까지의 연속선이에요. 챕터는 편의상 나눠졌지만, 그래서 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가 실천 과정이다 해서 공부하실 때도 좀 연속선상의 개념을 갖고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은 최근에 아주 기출 분포에서 한 6회 이후부터는 한 회에도 많게는 4개 그 다음에 보통 3개 정도는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사례관리입니다. 요 바로 전 시험에서도 3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세히 써드렸기 때문에 너무 일일이 읽어드리진 못하고요. 시간 관계상 큼직하게 그러나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보시면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문제로는요. 한 26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최근 5년간이니까 분포 수치가 좀 달라도 그래서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1장은 한 26회 정도, 그리고 요 바로 전 시험 15회에서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에서는 실천의 정의, 목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기출이 높은 게 제가 별표를 좀 해드렸어요. 2개는 좀 더 높고 하나는 역시 중요하고 그 정도예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적 배경, 이 부분은 문제로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분류하는 거, 미시, 중범위, 거시, 직접, 간접 이런 것들 문제로 고전적이지만 늘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시면 39회입니다. 거의 40회죠. 그런데 가치와 윤리 문제는 실천론에만 나오지 않고요. 2교시
이것이 기술론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카운트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중이 있습니다. 예, 바로 가치와 윤리는 여러분들의 철학입니다. 직업 철학이죠. 자, 여기서는 가치와 윤리를 비교하는 거 무엇보다도요.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조목조목 숙지하셔야 돼요. 예, 아주 꼼꼼히. 예,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갈등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윤리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기출 높습니다. 별표 2개씩 해드렸습니다. 자, 3장 가시면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입니다. 15회 때는 한 문제고요. 지금까지는 29문제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실천론은 역사 부분의 기출이 높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무급의 우회방문원에서 현재의 사회복지사 소셜워커가 되기까지의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구와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 역사 공부를 하실 거고요. 특히 서구에서 인보관과 자선조직의 비교는 아주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별표 2개 해드렸고요. 진단주의, 기능주의 비교라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부분에서는요. 실천 역사에서는 연도를 조금 꼼꼼히 외우셔야 되는 뭐 시대순으로 나열하시오 이런 것들이 제법 나옵니다. 자, 이번에 4장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건데요. 자, 여기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 바로 전시험 15회 때요. 기출이 3문제나 나왔습니다. 높죠? 그리고 전체 카운트도 45회입니다. 기출이 아주 높은 부분이고요. 실천론 전체에서 최고로 높진 않으나 높은 부분이죠. 실천 현장 분류는 꾸준히 많이 나오고 특히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사례로 많이 나온다는 거 별표 2개로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5장 보겠습니다. 예, 실천론이라는 과목 전체에서 기출이 가장 높습니다. 바로 뭡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 통합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요 바로 전 시험에도 4문제나 나왔고요. 한 챕터에서 4문제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그동안 카운트되는 것만 봐도 53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통합방법론의 등장 배경, 전통방법론의 한계가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통합방법론이라는 기차가 달리려면 체계이론이라는 생태체계이론이라는 레일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체계이론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기출이 높은 건 핑커스 미난, 콤튼과 갤러웨이의 4체계, 6체계 모델을 사례로 분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6장으로 넘어갈까요? 6장, 7장 좀 같이 얘기할게요. 6장은 관계론이고요. 7장은 면접론입니다. 여러분들이 1급을 마치시고 현장 어디에 취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관계론 면접론은 여러분들 군인으로 치면 무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쓰는 도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관계론 면접론, 특히 관계론이 기출이 좀 더 높습니다. 15회 때 여기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 상당히 높죠. 예, 전체적으로는 45 카운트 정도 되고요.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전문적 관계 형성에서 관계론의 7대 원칙을 응용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 저랑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론으로 넘어가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15회 때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전체가 기출이 34회니까 높죠.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도 다양한 면접의 기술에 관한 부분이에요. 경청, 관찰, 질문, 요약 뭐 많잖아요. 이것들을 사례가 나왔을 때 그 기법의 연결이 예제하고 맞는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면접 기술 중에서도 질문을 응용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면접의 유형 분류, 구조화, 비구조화, 방구조화 이런 것들도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요. 저기 8장부터 12장까지는 연속선 하나로 보십니다. 예, 그래서 8장이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개인이건 그다음에 집단이건 가족이건 실천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가 할 때 접수 및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종결과 평가. 예, 요 순서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각각의 챕터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챕터의 성격을 명확히 알아야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 이겁니다. 종결 단계에 해야 할 과업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종결이 아닌 걸 찾으려면 결국은 이것들을 알아야 확 답이 보이거든요. 아, 사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욕구와의 적합성 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건 접수잖아. 클라이언트의 문제 규정, 아, 그건 사정이잖아. 이런 식으로 각 챕터 공부를 각각도 중요하지만 전체에서도 키워드를 딱딱 연결고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하실 때에는 그걸 꼭 염두하시길 바래요. 기출을 보시면은요. 접수 및 자료 수집이 15회 때는 한 문제 27회, 사정이 15회 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술론에서 가족 사정 도구나 뭐 집단 사정 도구는 응용이 얼마든지 나오죠. 그래서 22회. 그다음에 계획 수립이 15회 때 한 문제, 전체적으로는 14문제. 그다음에 개입이 15회 때 2문제, 전체적으로 26문제. 그다음에 종결과 평가가 15회 때는 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24회예요. 그래서 조금 보다 보면 유난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은 접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접수 부분에서는 접수의 뜻이 뭔지, 접수의 키워드가 뭐냐,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적합성 이런 것들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접수 관련해서 의뢰, 잘된 래퍼, 잘 못된 래퍼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사정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성실하게 사정의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계도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알 수 없는 정보는 이게 변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뭐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그램 뭐 이런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 문제 내기 좋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계획이라는 것 안에 다시 또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그 부분 안에 무조건 목표 설정이 아니라 표적 문제 먼저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계약의 공식화 이런 안의 내용, 그 다음에 좋은 목표 설정, 스마트 기법이라거나 이런 것들 예제 연결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입에서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직간접 개입, 특히 예제 연결 많고요. 특히 개입에서는 예를 들어 가족 단위 개입 기법이 예시가 나오고 맞는 것 틀린 것 아니면 사례가 나오고 어떤 기법 썼냐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가족치료에서의 각 치료 모델별, 이론별 개입의 기법들을 쭉 연결하고 계셔야 되죠. 예를 들어 가족 조각하면 사티어 이런 식으로요. 경계 만들기, 미누친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종결과 평가에서는 종결 단계 과업이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시간 제한적 개입, 시간 제한이 없는 개입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입의 차원들을 좀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는 조금 각 챕터만 공부하는 느낌 쪼개서 한다기보다는 연결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관리 부분입니다. 자, 15회 때만 해도 4문제예요. 언어행가는요, 2교시 기술론, 실천론 두 과목 다 해서 사례 관리가 나왔고 총 4문제가 나온 해도 있거든요. 이 사례 관리가 되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날로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28회입니다. 한 6회 이후로부터는 그냥 쭉쭉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례 관리 등장 배경 많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례 관리의 과정이나 원칙, 또 사례 관리 자인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요 표를 이제 저랑 좀 나눠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출력을 하셔서 공부하실 때 비중들, 그다음에 강약, 그다음 내가 지금 실천론이란 전체 과목에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이런 위치 파악 이런 거 좀 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천론에 대한 간단한 OT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저랑 1장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내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2교시 실천론 하면 약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안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구조화 하셔야 되고요. 또 꼼꼼히 외우셔야 될 것들은 또 꼼꼼히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학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나무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산맥을 보시고 산을 보시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시고 이런 어떤 연결된 조직화된 학습을 하시고요. 조금 해가면서 교통 정리들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머리가 이런 정리가 잘 될수록 다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건데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목차 내용들을 조금 한눈에 보자면 정의와 목적, 사회복지 실천이 도대체 뭐냐, 목적이 뭐냐, 기능이 뭐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하고 좀 연결해서 보자 해갖고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 그 다음에 실천의 방법 분류, 뭐 전문적 기반 이런 거 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여기서 좋아하는 문제들은 뭐 예술성과 과학성으로 대표되는 전문적 기반에 대한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소셜워크 프로페션이라고 얘기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전문직화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챕터이고요. 이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전문직의 정체성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을 조금 보실게요. 자, 1장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20쪽 조금 먼저 보실게요. 예,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자, 거기를 좀 보시면요. 그동안 전체 요기의 기출들을 보면은 뭐 1회부터 쭉 봤더니 한 9회 정도 나오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해갖고요. 나오는데요. 이제 요거선 공부하실 때 좀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본의 메르 리치몬드는 1920년이니까요. 언제입니까? 바로 20세기 바로 초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COS에서 무급으로 우예방문원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20세기 초에 올라왔을 때 COS 자선조직회의 대표 행정가였죠. 이 사람이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란 뭔가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개인 그리고 개인과 환경 사이에 뭘 통해서요? 의식적 조정을 통해. 예. 그래서 개개인의 인격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때 20세기 초 리치몬드의 정의에서는 초점이 무엇보다도 개인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인격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시적이고 치료적이다. 이 얘기는 예방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미 부정의 문제가 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사후적이고 또 너무 개인 단위의 미시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핑커스 미난이 되면요, 이들은 이제 체계 이론들의 중요성을 체계 이론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안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과 환경들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들의 연결과 상호관계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미 바로 체계와 서로 상화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의 좀 차이들을 인식하시는 게 중요해요. 리치몬드는 미시적, 치료적이다. 핑커스 미난에서는 체계라는 개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성의 개념,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이런 인식이 생겼다. 1958년에 NASW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정의들을 하기 시작하죠. 인간과 환경의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을 넘어 집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아까 20세기 초 리치몬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치료적 과정에선 볼 수 없었던 예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력의 최대화, 예,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NASW의 정의를 우리가 최초의 공식적 정의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예전에 사후적 개입하고는 좀 달리 치료적 성격하고 달리 예방이라는 게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로 또 한 73년에서 또 이제 조금 후반엔 또 어떤 게 있나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바로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뭘 도와준다? 사회적 기능화, 소셜 펑셔닝 그러잖아요. 예,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바로 사회복지직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78년에는 helping profession, 돕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게 뭐요? 원래 예전부터 도와오지 않았어요? 그러는데요. 이때 말하는 돕는 전문직, helping profession이라는 것은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돕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돕는 전문직,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21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1994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했더니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의 삶의 질.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죠. 구조적 문제에 대한 말들이 이제 좀 나오죠. 빈곤과 억압을 감소한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다. 그래서 삶의 질,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뭐 기타 정의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잠깐의 NASW하고 그 다음에 CSWE 그것들 뭐 정의가 그 기구가 뭔지 나와 있는데 그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절의 첫 번째 1번에서는 리치몬드와 핑커스 미나안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치료에서 예방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다음에 개인을 넘어서 집단, 지역사회, 그 다음에 이제 빈곤이라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차 사회복지 실천은 부적응만 다루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요소들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자, 21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보면 거기 중요도를 봤더니요. 별이 나와 있죠. 예, 2개 되어 있네요. 높죠.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서는요. 1번 보시면 문장에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궁극적 목적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줄거세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밑에 세부적인 목적은 사회나 문화,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부적인 목적은 그 시대,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적 분위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달라진다. 이 차이. 그래서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예. 자, 1958년 NASW의 정의를 보시면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또 축소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완전 해결이 안 되니까요. 넘기시면 22쪽에 불균형을 예방하고 잠재 영역을 밝혀낸다. 최대한 잠재성을 찾아낸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견해의 특징은 이제 균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돕는 역할을 강조한 거죠. 77년 NASW에서는 실천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는 드디어 삶의 질 향상이란 말이 나왔고요. 개인과 사회 간의 유익한 관계를 증진. 이런 관계를 증진한다는 얘기는 이미 시스템 시오리, 체계 이론들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이 견해의 특징은 사회 간의 상호성, 삶의 질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78년에 핑커스 미나안은요. 실천의 목적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핑커스 미나안에 와서는 어때요? 20세기 초에 리치몬드하고 달리 시스템 시오리, 체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목적으로는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 향상을 말하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원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와 연결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견해의 특징은 73년도 핑커스 미나안 견해에 오면 클라이언트를 어떤 도움을 받는 자로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게 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자원, 기회, 서비스 개념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핑커스 미나안은 또 하나 중요한 게요. 73년에 이전하고는 새로운 차원, 바로 우리가 실천을 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효과, 바로 책무성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래서 효과성을 언급해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체계 이론이라는 게 왔다라는 건 하나의 작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연결고리들과 상호성을 보다 보니 미시체계를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어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거시적 개입인 정책의 필요성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이 너무 부적응만 다루는 게 아니라 부적응뿐만 아니라 실천의 기능에는 불평등에도 우리는 개입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암시합니다. 기존 정의와의 차이점은 미시적 개입에서 지역사회라는 것들을 들여오고 넘어가시면 23쪽에 거시적 개입으로 확장했다. 그러니까 미시적 개입뿐만 아니라 정책 차원, 자원의 발굴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하는 거시적 개입까지. 그러니까 거시적 개입은 결국은 구조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구조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거시적 개입에서는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3쪽에 94년 미국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의를 보면 여기서 실천에서는 이제 개인, 이때는 뭐 개인만 안 나오죠. 가족, 집단, 지역사회, 고통의 완화, 자원의 활용,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해의 특징들을 보면 94년도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되게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임파워먼트죠. 바로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회복지 실천이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래서 주는 자의 어떤 전문직적 입장이 되게 강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들 안에 이미 힘이 있고 그 힘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하는 바로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권한부여라는 용어들이 올라옵니다. 자, 거기까지 보셨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주제어를 좀 볼까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적 배경입니다. 거기 중요도 보셨더니 별이 2개나 들어와 있죠? 자, 기출 아주 높습니다. 1장에서는 기출이 제일 높은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적 배경을 좀 보시면 우리 이제 교재 23쪽에서 25쪽까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념들로 대표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바로 상부상조, 그다음에 자선과 사랑의 종교적 윤리, 초창기에는 이게 크죠. 그다음에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그다음에 사회 진화론, 민주주의, 개인주의, 그다음에 이제 다양화의 경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좋아하는 건 바로 뭐냐 하면 요런 요소들이 무엇이 무엇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예를 들어 진화론은 자선조직회에 영향을 주었고 민주주의는 인보 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영향을 줬냐.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은 매우 다양하다. 자, 그 다음에 좀 줄구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사회복지 실천은 줄글게요. 사회 통제적 성격을 띠기도 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 사회복지는 천사고 착해야 되는데 뭘 통제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빴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 통제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물론 지금도 그게 있지만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불평등만 가는 게 아니라 부적응도 간다고 할 때 부적응을 말한다. 또 사회적 기능화를 말한다라는 건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시스템은 괜찮아. 문제가 있다면 너의 부적응이 문제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과거 사회가 지금도 그런 시각은 또 일부 같이 가지만 빈곤에 대해서 구조적 문제를 거의 배제한 채 네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래. 절제도 안 했잖아. 이런 식의 너무 개인 책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화를 돌리는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제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통제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별, 그 다음에 통제만이 아니라 또 어때요? 그런데 이건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변화도 목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은 어떤 면에서 한 문제를 들여다볼 때 이것이 부적응이냐, 불평등이냐, 개인 탓이냐, 구조 탓이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시대상이나 동시대에서도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통제냐 구조의 변화냐가 서로 같이 가면서 대립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또 발전되기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거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 나왔냐면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 통제적 성격이 있다 했더니 X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닌 거죠. 사회복지 실천에는 역사적 이념 배경을 봤더니 사회 통제적 성격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주의와 이타주의 이제 많이 영향 받았고요. 무엇보다도요, 사회 통제적 성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념적으로 떼어놓고 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예, 사회 진화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상부상조. 예, 이제 사회복지 발생 이전에 빈곤에 대한 대처로 가장 원초적인 거죠. 뭐 지역복지론 배우시면 우리도 이게 왜 너무나 많이 나와요. 품앗이부터 막 엄청 나오잖아요. 예, 그 내용 지금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다. 품앗이, 두레 뭐 이런 것들. 자, 좀 자생적인 것들, 뭐 민속단위적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깔려있는 기본적 어떤 연민 이런 것들 도와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2번으로 가시면 자선, 사랑, 종교적 윤리예요. 쪽수 좀 넘겨볼까요? 24쪽입니다. 종교적 윤리의 전통입니다. 서구에서요, 자선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실천이고요. 박애는 이제 그리스 로마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 무능력자, 가난한 자를 도와라라는 어떤 종교적 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 전문화되기 이전에 는 바로 이런 종교적인 어떤 윤리를 실천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사회복지 그 현장에 영향을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자선, 사랑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철학적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선은 근데 비이기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의 행위다 뭐 그랬는데 오늘날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자족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오늘날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 우리는 좀 극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베품을 주는 내가 좋아 어떤 우월감이 깔려 있는 오늘날에도 있지만. 순수한 자선의 의미는 비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자비롭게 베푸는 행위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인도주의와 박애 사상입니다. 인도주의란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예, 인도주의의 기본은 뭐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죠. 예, 서로가 인간의 존엄성에서는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박애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과 인간성을 존중하고 평등. 그 다음에 이제 박애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종교 뭐 이런 것들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종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별표 좀 하셔야 되겠죠. 자선조직회에서는 COS에서는 우회 방문원이 COS의 어때요? 기본 활동원이었어요. 그렇죠? 이 프렌들리 비지터가 이제 무급에서 이제 유급화되고 교육화되고 하면서 오늘날 사회복지사 소셜워커의 전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COS에서 활동한 우회 방문원의 기본 철학이 바로 뭐였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뭐예요? 인도주의와 박애주의였습니다. 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요. 자선조직회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장 베이직하게 자선조직회 우회방문원에 깔려있던 사상은 인도주의와 박애주의다라는 걸 조금 기본 철학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적자 생존입니다. 그 잠깐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생존 경쟁에 적합한 건 살아남고 적합하지 않은 건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 어렵게 살아도 죄책감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존 경쟁의 원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적합하면 살아남고 부적합하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그런데요, 이게 19세기 그 구빈법이나 자선조직회가 이제 받아들인 아주 기본적 사상인데요. 이때 빈곤에 대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뭐냐면 부자는 적합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네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하고 애들 많이 낳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라는 식의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건 부적합한 자가 가난하고 점차 소멸되고 생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본 거예요. 빈곤을 누구 책임화한 겁니까? 개인 책임화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도움을 줘도 대단히 시혜적으로 주고 대단히 낙인적으로 주고 권리나 의무 개념을 주지는 않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자들은 우월하고 빈민들은 열등하다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연계의 법칙에 있는 어떤 적자 생존의 원칙을 인간계에도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이 진화론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당연히 진화론이 팽배하면 어때요? 권리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통제인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사회 통제적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 통제적 성격을 빈곤을 개인 탓했으니까 통제적 성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원조에 대해서 뭐 수급 자격을 철저히 우리가 뭐 자격 조사를 한다거나 자산 조사 뭐 그다음에 평가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빈민을 대단히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시험 문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선조직회는 기본적 철학은 인도주의 박애 사상이에요. 그러나 자선조직회에서는요,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회 방문원이 방문을 할 때 우월감을 갖고 갔어요. 내가 왜 중산층 여성으로 널 도우러 올 수 있었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러니까 날 좀 닮아 봐봐봐. 뭐 이런 어떤 우월감. 그러고 또 돕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갔습니까? 교정적 태도를 갖고 갔다. 예, 온정을 간섭적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대비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COS의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부터 볼 민주주의는 인보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보관은 COS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회진화론과 달리 25쪽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예, 인간의 이제 기본적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것들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클라이언트도 대우를 받을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바로 시혜나 낙인이 아니라 권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right. 예, 권리가 있음을 표방한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고요. 이런 민주주의 사상은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상이 훗날 클라이언트에게 또 권리이자 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바로 자기결정권,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씨앗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빈곤층의 가치를 인정한 인보관 운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인보관은 당연히 빈곤에 대한 COS가 빈곤을 누구 탓했다고요? 개인 탓했다면 인보관은 빈곤에 대한 산업혁명 이후에 구조의 문제를 인식한 거죠. 아, 개인이 일하러 나가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을 수 있고 어느 날 잘릴 수 있고 예,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구조의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인보관에서는 당연히 여기 개인 탓을 한 데서는 개인의 변화를 강조했다면 예, 구조 문제를 얘기한 데서는 바로 뭐예요? 개혁을 얘기했겠죠. 리폼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회개혁으로 이어진다라는 문장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도 우리는 COS하고 인보관은 계속 비교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연결이 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진화론은 사회통제적 성격, 빈곤의 개인 탓, COS에 영향을 주었으며 민주주의는 인보관에 영향을 줬고 인보관은 중산층 여성이 가서 방문하고 나오는 COS의 우회 방문원과 달리 그들과 함께 살았으며 그들과 협력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개혁해야 될 것들은 개혁해 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인보관에 영향을 줬다. 민주주의 사상 꼭 기억하십니다. 예, 이런 대비들, 비교 문제 아주 좋아합니다. 비교 문제 좋아합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6번의 개인주의 좀 보겠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 권리의 존중과 수혜자격의 축소에 영향을 줬다. 이것도 별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주의는요. 조금 상반되는 두 가지의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개인을 존중하게 되는 개별화의 원칙. 아,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자기결정 또 자기가 선호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화의 원칙에 영향을 줬는데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수혜 자격을 축소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 바로 빈곤을 누구 탓한 거죠? 개인 탓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의 갈래. 하나는 되게 오늘날 박수 받을 수 있는 씨앗이 됐죠. 바로 개별화의 원리.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똑같이 처리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개별화에는 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아주 최소 수혜의 원칙을 줬다라는 거예요. 빈곤을 개인 탓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화입니다. 이제 다양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준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상대적 관점이 생기고 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면은 뭐 다양화가 키워드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수용,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실천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델에 대한 적용. 그래서 기술론 배우시면 뭐 실천 모델 보면 뭐 역량 강화, 위기 개입, 심리 사회, 인지 행동, 정신 분석 이런 식으로 정신 분석만 붙들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다양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기출이 높다는 얘기 다시 한번 꼭 부탁드려요. 공부하실 때 기출 높다. 그리고 귀찮아도 비교학습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25쪽의 네 번째 꼭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자, 요 정도는 조금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쉽게 야, 그럼 전공이 사회복지인데 야, 사회복지 뭐 하냐? 그러면 몰라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물어보면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사회복지 실천은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사회적 기능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계속 말했던 거죠. 예방, 재활, 치료, 기능 증진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집단, 지역사회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사회 정의 향상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집단 이런 데에서 예방, 재활, 치료 이런 사후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 기능이 뭐냐?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을 물어본다 하면 하나는 바로
사회적 기능화 했을 때 사회적 기능화를 한다라는 건 바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부적응의 문제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적응으로 본다면 좀 치료적이고 이런 성격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바로 사회정의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소셜 저스티스. 그러면 이거는 부적응이 아니라 뭐죠? 불평등에 대해도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천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부적응은 결국은 개인이나 아니면 지역사회까지 단위를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들 안에 문제의 원인들을 좀 찾는 거고요.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때요? 전체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능화와 정의 바로 부적응이냐 불평등이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실천은 너무나 기본 시스템은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있다면 너한테 있다라는 기능화 부적응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도 개인도 노력하고 있지만 기회가 오지 않더라라고 한다면 뭐예요?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 기회의 균등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코드를 같이 가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면 기능 증진에 목표를 둔다면 그거는 뭘로 가겠습니까? 미시적 좀 개입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요. 사회정의 이거는 아무래도 어때요? 정책을 바꾼다라거나 수정한다거나 없던 정책을 만든다거나 한다면 좀 거시적인 게 좀 더 강하겠죠. 연결고리가. 예. 그래서 뒤에 넘기면 26쪽 상단에 길게 말 나와 있는데 지금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문장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에 2번 그 외 사회복지 실천에 다양한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 사회복지 실천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부적응에 대한 기능 증진, 불평등에 대한 사회정의 이게 딱 하셔야 되고 그 외의 것들로 바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줄그셔야 되는 게 세 번째예요.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에서요.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람이 조직에 반응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반대로 표현되면 틀린 거예요. 이 단어 봤어 하고 그냥 맞히시면 안 돼요. 자, 뭐가 뭐에 반응하도록 한다? 조직이 사람에게. 조직이 너무 경직되고 그다음에 역기능적 관료주의여서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조직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걸음 더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맨 밑에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중 초점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중 초점, 듀얼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과 환경에 맞춘다. 그래서 너무 개인에게만 몰두해도 안 되고 너무 환경만 몰두해도 안 되고 두 가지 같이.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어때서 환경 속에서 이해해라. 그리고 환경과 이 사람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나. 이 상호작용이 되게 건강한가. 이런 거 같이 보면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심리 내적인 부분들에 되게 집중만 하고 그것들이 이제 개인의 총체적 이해까지만 간다면 개인의 인지, 심리, 행동.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그런 총체적 인지, 심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 개인이 처해 있는 무엇과 같이 본다? 환경.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개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인행사로 배우는 거거든요. 인간과 뭐예요? 환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중초점이라 그래요. 실천에서 우리는 이중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초점이라는 단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럴 때 이게 딱 감이 오셔야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절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여긴 좀 크게 볼게요.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라 그랬는데요. 거기 1번 체계적 이론은 딱 이거예요. 자선이나 박애에 영향받았으나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독자적인 이론과 체계적 지식을 갖고 있는 독자적 학문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데 사회복지는요. 인접학문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학문하고도 손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접 학문으로 거기 보시면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정치학, 넘기시면 경제학, 문화인류학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각 학문에 대한 개념적인 지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린 이 정도만 알면 되죠. 아, 사회복지는 한 인간을 돕는데 또 한 가족, 한 집단, 한 지역사회 이 돕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학문하고도 도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에는 절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용적 학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적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배타적이지 않다. 어떤 이라도 인간의 사회적 기능, 돕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앞에 것들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27쪽에 보시면 그 문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학은 뭔데 사회복지학은 뭐다. 심리학은 이런데 사회복지학은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 있는데 실천에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맥락 거기에 강약을 둬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학의 응용학문적 특성.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학은 뭐 절충주의적이다, 응용학문적이다. 그 다음에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만 자족하지 않고 경향 분석만 하지 않고 이런 분석이 나왔으면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실천학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 보겠습니다. 뭐 사회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뭐 국민의 생활안정, 복리 향상, 뭐 사회적 노력 이런 말들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는 social welfare 그러고요. 사회사업은 social work이라고 합니다. 거기 잠깐이라는 말에 나와 있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뭐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social welfare가 social work보다 좀 더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은 구태여 구분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요. 뭐 많은 어떤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들은 이제 social welfare가 더 포괄적 개념이다라는 말을 좀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워야 될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두 번째의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입니다. 이건 또 외우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념에 영향 미친 것들을 목록을 봤듯이. 자, 그래서 윌렌스키와 르보라는 학자죠. 미국의 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나눴어요.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중요해요. 개론, 정책 뭐 여러분 엄청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녀적 복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별주의죠. 선별적 복지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뭐예요? 보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구분을 하시는데요. 거기 볼게요. 자녀적 복지는 개인의 욕구 충족의 기능은 줄거세요. 우선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 가족과 시장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문제나 욕구 충족은 가족이 해결하고 그다음에 마켓 시스템, 시장이 해결하고 거기서 안 되고 누락되고 안 되는 사람만 국가가 개입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적이죠. 선별적이죠. 안 되는 사람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가족과 시장 경제가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보완적으로 그래서 보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과 안 도와줄 사람. 그러니까 시혜적인 성격이 있고 당연히 자산 조사니 뭐니 스크린이 따르게 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낙인이나 시감 우리가 스티그마가 이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충적, 일시적, 대체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녀적 선별주기는 우리가 이제 제도로 연결되면 주로 공적 부조, 공공 부조하고 연결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도적인 건 거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과 사회복지로의 책임을 지니까 여기서는 사후적이다라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여긴 사후적일 수밖에 없죠. 빈곤에 처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예방, 예, 이런 것들이고요.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사람을 스크린에서 뽑아야 되니까 수치심이나 낙인이 온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권리로서의 개념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자녀적 복지에서 점차 제도적 복지로 간다.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지만 이제 또 정책론 배우시다 보면 그렇게 또 흐름이 갔다가도 또 보수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자녀적 성격이 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개념은요, 실천론에 생뚱맞게 왜 나왔냐, 이거 정책론 아니냐 하는데요. 정책론의 이데올로기 이분 모형이기도 하지만 실천론에서도 얼마든지 나온다라는 거 보시고요. 실천론에서 여기 제도 연결하는 것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는 아무래도 자격 심사가 엄격하다 보니 공공부죠. 그다음에 제도적인 복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사회보험 이쪽으로 좀 더 연결이 된다. 그 정도까지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29쪽에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류입니다. 거기 중요도 했더니 별 2개나 나왔죠. 예, 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요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 기술론하고도 겹쳐요. 요 부분은 두 과목의 성격 공통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29쪽부터 31쪽까지 여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걸 딱 일목요연하게 보면 이 내용이죠. 사회복지사가 관여하는 클라이언트 체계 또는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가 실천하는 대상을 분류하면 미시, 수준, 실천, 중범위, 그다음에 거시. 이 세 가지 단어 외워요. 미시, 중범위, 거시. 그러면 이제부터 저랑 교재로 미시는 누구며 중범위는 누구며 거시는 누군지 아셔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얘기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접촉하는 유무에 따라서 말 그대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접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시는 줄그셔요. 예, 개인의 가장 친밀한 상호가정에 개입하는 걸로요. 줄글게요. 누굴 말한다고요? 개인, 부부, 가족입니다. 줄그셔야 돼요. 클라이언트와 1대1로 접촉하고 직접 서비스를 많이 하죠. 예, 주로. 그 다음에 30쪽으로 넘어가시면 미시적 수준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부분 미시는 어때요? 대부분이 직접 만나니까 직접 실천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시 수준의 대표적인 게 개인, 부부, 가족이니까 개인을 상담한다, 부부 상담한다, 가족 치료한다 이런 것들이겠죠. 실천으로 말한다면. 중범위는요, 그게 이제 중간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중범위는 말 그대로 미시와 거시의 중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범위는 개인이나 가족만큼은 밀접하진 않지만 갖고 있는 대인관계. 그 다음에 조직과 기관의 대표들 사이보다는 더 의미 있는 뭐 조직에서 친한 동료라거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어떤 집단 프로그램의 구성원들끼리라거나 학교에서 친한 친구라거나 이웃 중에 의미 있게 잘 상호작용하는 이웃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어떤 학교에서의 친구, 직장에서의 동료, 그 다음에 우리 옆집의 이웃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중범이다라고 합니다. 이 이제 그 접점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니까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제 집단으로 많이 만나게 되죠. 자조 집단, 치료 집단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거기 옆에 잠깐을 보시면 이 가족 단위가 어떤 책에는 중간에 넣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미시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헷갈리실 때 어떤 학자는 미시에 안 넣고 가족을 여기에 넣을 수도 있다. 요 정도는 갖고 계셔요. 예.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요번에는 당연히 중범위도 어때요? 의미가 부여된 집단이고 동료니까 직접 실천이겠죠. 자, 그 다음에 거시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나 전체 사회, 예, 그 다음에 국가의 복지체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얼마나 크겠어요. 매크로죠. 그래서 국가나 사회경제, 정책개발,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제시, 자원의 개발, 취약한 집단을 옹호하거나 타협하는 거, 교섭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등이 바로 거시 수준에 들어갑니다. 자, 거시는 당연히 옆으로 가시면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기보다는 어때요?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거나 하는 거니까 바로 간접 실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하고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실천은 이 위에 클라이언트 대상하고 연결했을 때 누구하고 누구죠? 직접 실천은 바로 미시하고 중간이죠. 중범위. 자, 그 다음에 간접 실천은 대부분 누가 되겠어요? 지역사회, 국가 단위. 뭐, 그래서 모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실천, 간접 실천, 예, 31쪽 보면,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하는데 직접 실천은 클라이언트를 직접 변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개인, 집단, 가족을 직접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예, 미시나 그다음에 이제 중범위, 예, 그래서 기능 향상 이런 것들, 그래서 상담, 교육, 치료 뭐 이런 것들이고요. 간접 실천은 주로 지역사회, 더 큰 국가, 환경 체계에 개입을 하게 되죠. 자원 발굴, 제도 개선, 뭐 법을 만들어라, 뭐 이런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직접 변화시키기보다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더 초점을 둡니다. 때문에 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이라거나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거나 모금 운동, 캠페인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잠깐은 좀 별표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시험 문제가 좋아하는 거죠. 옹호, 우리가 어드보케시 하는데요. 옹호하는 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변하고 하는 거죠. 근데 옹호 활동은 우리가 어디에 넣냐? 간접 실천에 넣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옹호 말고도 제가 하나 더 넣으면 간접의 대표적인 게 헷갈린다고 많이 하는 게 옹호 간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의뢰. 예, 바로 우리 기관에 이 서비스 줄 수 있는 게 적합한 게 없어서 타 기관에 의뢰하는 거. 그래서 옹호나 의뢰가 뭐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간접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이제 좀 봤고요. 여기서 이제 요 얘기만 좀 할게요. 여기 문제 연결 무지 많이 됩니다. 주로 예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 4개는 미시, 하나는 거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4개는 간접, 하나는 직접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좋아하는 문제 패턴 묶어라. 묶어라에서 뭐예요? 간접 실천만 묶어라, 직접 실천만 묶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상별 실천에 대한 말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미시 수준의 실천에는 미시 수준의 실천에서는 주로 간접 실천을 하며 그러면 틀린 이런 식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 학습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많이 응용되고요. 4번째에서 이제 강조하는 건 전문적 기반입니다. 중요도 하나지만 여기 이제 제법 문제로 옷 많이 입었었던 건데요. 바로 32쪽으로 넘어가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바로 베이직, 바로 전문직의 기반이 뭐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 베이직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과학성과 예술성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32쪽으로 넘어가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을 과학성이라 그러고요. 예술적 기반을 예술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성만 하면 안 되고 예술성만 하면 안 되고 과학성과 예술성을 둘 다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33쪽에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 기반에서는 과학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 어느 하나만 아니면 뭐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며 하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과학성과 예술성이 뭐가 차이가 나냐? 그게 바로 이제 32쪽의 정리입니다. 과학성은 의미를 보시면 효과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한 사회에서 사회현상, 사회적 조건, 정책, 프로그램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쓴다라는 것은 편견이나 주관성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개입을 했다면 좋은 일에 돈 썼어 물어보지 마. 이게 아니라 효과와 효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게 과학성의 적이고요. 사회복지 실천에 과학적 기반이 적용되는 상황. 그러면 실천의 모습으로는 어떤 게 과학성이냐?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 분석한다. 그 다음에 관찰한다. 연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과학적 기반을 사용하는 예 별표하세요. 시험에서 과학성인 건 실천만 묶어라 이런 것들 거의 예제로 나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2교시는 예제 응용이 많으니까요. 과학성을 보면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해서 효과성을 분석했다, 과정평가를 했다, 팩트를 수집했다, 조사했다, 객관적 관찰을 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왠지 자꾸 예술성으로 넣는데요. 기술 훈련은 과학성입니다. 그거 잘 별표 좀 하세요.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예술성이라는 것은 능숙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술성은요. 똑같지 않아요. 예술성은 같은 내용을 배웠어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특성이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통과되면서 이
퍼지는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성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특성이나 직관적 능력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성에 들어가는 예제를 보면 전문적 관계 형성을 하는 능력, 감정이입을 하는 것, 의사소통 능력, 직관, 판단, 그 다음에 거기 건전한 판단력도 표시하세요. 보면 학생들이 판단력 하면 자꾸 과학성인 줄 아세요. 근데 아니죠. 아까 기술훈련은 과학성이었고요. 건전한 판단은 뭐예요? 판단의 최종은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예술성이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관계 형성 7대 원칙을 이론으로 배웠어도요. 현장에서 개인 통수 비잡이 감정이입 수용하는 건 개인의 차이, 그 개별 사회복지사의 차이가 나요. 의사소통을 하는 말의 어감이라거나 기다려주는 힘 이런 것들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술성이죠. 공감, 감정이입 이런 것들. 자, 33쪽에 결론적으로 이 둘의 관계는 어때야 되나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과학성만, 예술성만 실천의 예제로 분류하는 것, 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34쪽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예, 이 부분이요. 예전에는 실천론하고 분산돼서 됐는데 이번에는 실천론으로 내용을 다 이렇게 딱 모아줬어요. 그래서 정리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 실천 전문직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논란 부분을 좀 볼게요. 예, 이 부분에서는 이 우리의 전문직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요걸 지금 공부를 잘 하셔야 나중에 3장을 공부할 때 이해가 팍 되는 부분이 있어요. 3장에서도 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잡고 가겠습니다. 정체성, 우리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은 정체성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플렉스너입니다. 예, 플렉스너는요, 1915년 20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자선조직회가 막 열심히 우회방문원 막 일하면서 20세기 초 넘어오면서 야, 우리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 우리가 사회사업가야 막 우리가 전문직이지 막 이럴 때인데 이 사람이 의학 전문 저널을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세기 초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이런 논문 작은 속을 발표를 해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인가? 예,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이 사람이 1915년 자선 및 교정대회에 와서 이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바로 20세기 초에 전문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여되었다라는 거죠. 전문직 특성이. 그랬더니 이제 막 그때 뭐 COS의 행정이나 뭐 이런 거 담당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막 뭐냐 왜 그러냐 했더니 조목조목 제대로 따져줬어요. 바로 전문직이 왜 아니냐, 뭐가 결여됐냐 했더니 거기 정확히 기억하세요. 사회복지직은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었다. 독자적이고 명확한 너희들만의 독자적 지시체계 없다. 전수할 만한 기술 없다. 그 다음에 전문 기술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정말 너희들만의 교육제도가 없다. 마치 도제 밑에, 장인 밑에 도제가 훈련받듯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적 교육도 없고 자격제도도 없다. 그 다음에 니네를 대표할 조직 체계가 없다. 뭐 의료사회사업가 협회 뭐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적 실천에 강령이 없다. 우리가 그 직업군만의 윤리적 강령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었던 거예요. 1915년에.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플렉스너의 결론은 1915년 20세기 초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 아니며 전문가도 아니다라고 해갔는데 이게 아프지만 쓴 약이 되고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직화를 위한 도화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플렉스너 비판 이후 사회복지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이것도 문제가 좋아합니다. 바로 이제 그게 도화선이 돼서 아프지만 쓴 약이 됐으니까 당연히 전문직화에 노력을 하겠죠. 예, 그게 바로 첫 번째 전문직의 기본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자선 교정한 유역 자선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S의 대표 행정가였던 리치몬드가 드디어 펜을 잡고 책을 씁니다. 너희들만의 독자적 이론 체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교과서를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사회진단입니다.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1915년에 플렉스너 비판이 있었는데 딱 2년 후에 이 책이 나와요. 1917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921년에는 니네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없다, 조직이 없다.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설립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때 기술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프로이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요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면서도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이꼴 개인, 케이스워크, 그 다음에 프로이드적 개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가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적응만 다루는 게 아니고 프로이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불평등도 다뤄야 되고 인간의 심리적 문제도 프로이드적 시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 패턴으로는요. 플렉스너 비판의 요지인 것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플렉스너 비판 이후 미국 사회복지계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염두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쪽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그린우드가요. 1957년이에요. 아까 15년에 플렉스너가 아니라 그러고 엄청 노력을 했겠죠. 근데 1957년에 그린우드라는 학자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어떤 책을 내는데, 전문직은 이런 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5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출이 몇 번 된 바 있어요. 전문직의 속성, 체계적인 이론을 갖춰야 된다. 전문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들 고유의 윤리강령이 있어야 된다. 그들 공유된 가치와 규범인 문화가 있어야 된다. 예, 요 5가지는 외우십니다.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으로 외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체계적인 이론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론 책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권위 마크, 그 다음에 권위라는 건 건방진 의미가 아니죠. 전문직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사회적 제과, 승인해주는 도장, 쾅, 그 다음에 그들 특유의 윤리강령, 윤리강령, 이렇게 성강령서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문화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만이 공유하는 문화, 그래서 공유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티같이 손가락을 모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그림으로 아이콘화해서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림으로 외워요. 예, 그래서 그들 고유의 이론 체계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건 바로 전문성이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승인이 있어야 된다. 예, 권한을 줘야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그들만의 규정, 윤리강령, 직업에 윤리강령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문화가 있어야 된다 해서 전문직 문화, 요 5가지 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36쪽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책성 논의와 과제입니다. 플렉스너 비판 이후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되죠. 자, 셋째 줄 줄긋입니다. 플렉스너 비판 이후에요. 이제 보수 체계를 정립해요. 그러니까 무급의 우회 방문원이 유급화되는 거죠. 왜요? 교육제도가 생기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교육훈련 제도의 도입, 그 다음에 이론의 구축, 각종 협회가 막 생기죠. 거기 협회가 18년, 21년, 24년 계속 생기는 게 거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2번째 특징 꼭 플렉스너 비판 이후의 변화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별표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만의 고유의 독자적 학문 체계를 마련해 가고자 하는, 왜냐면 플렉스너 너무 아프지만 쓴약이었거든요. 그런 노력 과정에서 미국은요, 너무나 많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리학 중심의 무슨 모델이 될까요? 의료 모델에 치우치게 되고, 당연히 구조나 이런 것보다 개인을 변화시키는 케이스와 개별 사업에 더 집중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부적응이나 개인에 대한 집중이 될수록 클리니컬하다라고 하는 임상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돼서 클리니컬 소셜워크, 임상사회 사업이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복지의 주류는 뭐가 됩니까? 개별 치료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영향을 또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고스란히 좀 받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장에 없는 사회복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가족치료 얘기하는데 80년대 초 이럴 때는 우리는 가족치료를 할 수 있는 인식도 그렇지만 세팅도 없고 이런. 그래서 바로 우리만의 어떤 토대, 어떤 면에서 토착화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과제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적이거나 케이스웍적인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을 돕는 데 있어서 부적응의 초점도 있지만 또 구조적 초점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배웠던 사회적 기능화와 그다음에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되고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꾸준히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논의와 과제의 긴 문장의 한 핵심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1장을 했어요. 조금 시간이 OT까지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중요도 강조된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고 말씀드린 거 아무래도 우리는 수험 공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합격의 별을 얻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별이 그냥 그려지지 않죠. 예, 잘 아시겠지만 별 그리시려면 뭐 해야 돼요? 점부터 찍으셔야 돼요. 점을 찍어야 별을 그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점을 찍어야 선이 연결되고 선들이 연결돼야 별이 됩니다. 예, 1장부터 성실하게 매일매일 점을 찍으신다면 합격의 별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